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를 가지고 평생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일구며 살아온 58의 여자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품을 떠나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제 곁에는 30년을 함께한 교육자 출신의 점잖은 남편뿐이었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일만 한 대가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남은 시간이 고작 3개월뿐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제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남편이 제 죽음의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장 완벽한 연기로 저를 속이려 했던 그 남자의 추악한 민낯과 그 모든 계획을 단 1초 만에 박살내버린 뜻밖의 전화 한 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삐삐삐.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VIP 병동의 1인실, 평생을 바쳐 이뤄낸 수백억 대의 자산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제 명의의 빌딩도 이 차가운 병상 위에서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수술은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주치의의 입에서 나온 선고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3개월, 58이라는 나이에 제게 허락된 세상의 시간이 고작 90번의 해돋이뿐이라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먹먹함과 허탈함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죠.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내가 평생 고생한 우리 사람이 왜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우리 아내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 대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 병상 옆에 서 있던 예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가운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점잖은 사람이 체면도 잊은 채 오열하는 모습에 차트를 들고 있던 간호사들마저 숙연해졌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간 뒤에도 남편의 오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환자복 소매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당신 평생 주방에서 불 앞에 서가며 프랜차이즈 키우고 건물 올리느라 몸 다 상한 거잖아.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당신이 혼자 짐 다 짊어지느라 이렇게 된 거야.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남편의 거친 손이 제 마른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사업한답시고 매일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아내를 묵묵히 외조하며 제 건강검진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저 남자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남편은 병실에 완벽히 둥지를 틀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미국과 호주에 자리 잡고 있어 당장 귀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행여나 타지에서 애들이 놀랄까 싶어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면 천천히 알리자고 남편을 만류해 둔 상태였죠. 남편은 링거액이 떨어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고 제 입술이 마를까 젖은 거즈로 수시로 입술을 축여주었습니다. 회진을 도는 간호사들이 침대 시트를 갈아주러 올 때마다 남편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내 좀 잘 부탁드립니다. 통증 오기 전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간호사들은 복도로 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VIP 병동에 저렇게 지고지순한 보호자 처음 봐요. 보통 돈 많은 사모님들이 아프시면 회장님들은 간병인만 덜렁 붙여놓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맞아요. 사모님은 참 복도 많으시지. 저렇게 헌신적인 남편이 어디 흔해요? 그 말들이 닫힌 방문 너머로 스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여부를 보류하고 통증 조절에 들어간 첫날 밤이었습니다. 진통제의 기운이 퍼지면서 몽롱함이 몰려왔지만 검사와 금식 탓에 속이 메스꺼워 깊은 잠에 빠지지는 못했습니다. 병실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심의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침대 바로 옆 좁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모습이 꼭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작지만 날카로운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징징. 소리의 진원지는 남편의 왼쪽 손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남편의 생일을 앞두고 건강관리라도 하라며 사주었던 최신형 스마트워치였죠. 진동이 울림과 동시에 워치의 작은 화면이 밝게 빛을 내며 병실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평소엔 잠기가 밝은 사람인데 피로가 누적되어 깨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서 온 긴급한 연락일까 싶어 무거운 팔을 들어 남편의 손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워치의 화면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김 소장, 강남구 논현동 건물용도 변경 허가 서류 구청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논현동 건물, 제가 15년 전 프랜차이즈 사업이 첫 궤도에 올랐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매입했던 바로 그 5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1층과 2층은 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들어서 있고 위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는 제 피땀 어린 건물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니? 직영점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갑자기 무슨 허가 서류라는 말인가. 제가 헛것을 본 것인가 싶어 눈을 깜빡이는 사이 연달아 진동이 울리며 다음 메시지가 화면 위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김 소장, 1층 필라테스 센터 입점 관련 인테리어 가 견적서 이메일로 넣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사모님 명의로 진행할지 대표님 명의로 할지 내일까지는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필라테스 센터? 사모님 명의? 머릿속이 하얗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명의는 온전히 제 것인데 남편은 한 번도 제 사업이나 건물 관리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모님 명의라는 단어는 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김 소장이라는 건축업자를 소개받을 일도 인테리어를 논의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죽어가는 이 캄캄한 병실에서 남편의 손목 위에서는 너무나도 활기차고 생생한 건물 리모델링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거칠어지자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삐삐 하는 경고음이 조금 빨라진 순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통증화? 진통제 놔달라고 간호사 부를까? 남편은 펄쩍 뛰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를 향한 맹목적인 걱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그 표정이 지금은 어딘가 귀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당신 손목에 방금 알람 울리던데
제 갈라진 목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오른손으로 스마트워치의 화면을 덮어 가리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메시지야. 부동산에서 자꾸 쓸데없는 상가 분양 문자를 보내네. 내가 당장 알림 꺼놓을게. 당신 자는데 방해됐구나. 미안해.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황급히 조작했습니다. 액정을 터치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논현동 건물 용도 변경이라고 적혀 있던데 제가 힘겹게 말을 이어가자 남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유, 이 사람아, 당신 폰으로 자꾸 임차인들이 연락 올까봐 내가 아는 소장님한테 대충 건물 관리 좀 챙겨봐 달라고 부탁한 거야. 1층 주방 쪽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보수공사 알아보는 걸 당신이 잘못 봤나 보다. 지금 당신 몸 챙기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당신 힘들까봐 내가 조용히 알아서 다 잘 방어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옆에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응? 남편은 제 이마를 쓸어넘기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물이 샌다고? 논현동 건물 1층은 불과 한 달 전에 전체 방수 공사와 주방 후드 교체를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1,000만 원이 넘는 결제까지 마친 곳이었습니다. 물이 셀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남편은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통제 기운 때문에 헛것을 봤나 보네. 미안해. 피곤할 텐데 눈 좀 붙여. 저는 더 따져묻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며 다시 간이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감고 어둠 속에 누워있자 병실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 복도로 나가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와 아주 작고 들뜬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만 보고 달릴 때 뒤에서 묵묵히 저를 받쳐주던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시한부 판정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제 건물의 1층이 낯선 필라테스 센터로 바뀌기 위한 견적서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의심이 발끝부터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 병상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는 저 남자의 완벽한 연기 뒤에 도대체 어떤 흉측한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저는 이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에는 서늘한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완벽한 사랑꾼 연기를 이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의 그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온 미음을 반 스푼도 채 넘기지 못하고 밀어내자 남편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제 입가를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병실 문이 꽉 닫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간이 침대 밑에 두었던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 제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 같았습니다. 여보, 몸도 성치 않은 당신한테 이런 말 꺼내는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끔찍해. 그래도 누군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챙겨야 하잖아. 당신 평생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룬 재산이야. 그걸 어떻게 허무하게 나라에 다 뺏겨.
남편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사전 증여 및 상속세 절세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통제로 겨우 눌러놓았던 명치의 통증이 다시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지 고작 7일이 지났을 뿐인데 남편의 가방 속에는 이미 제 죽음 이후의 돈을 계산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야?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세무사 만나서 다 상담 받아봤어. 지금 당신 명의로 된 재산, 당신이 이대로 눈 감으면 절반 가까이 상속세로 날아가. 애들은 외국에 있어서 당장 처리도 못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억적같이 모은 돈인데 세금 폭탄 맞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 당신 편하게 눈 감게 하려고 악역은 내가 맡기로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죽어가는 아내의 피 같은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견디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어차피 다 애들하고 나한테 올 거 미리 명의만 돌려놓자는 거야. 특히 논현동 건물은 덩치가 커서 당장 증여로 돌려놔야 해. 내가 알아서 골치 아픈 세금 문제 다 방어할 테니까 당신은 내 걱정일랑 덜고 마음 편히 가져. 인감도장 위치랑 비밀번호만 알려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쩜 저렇게 교묘하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당신 편하게 눈 감게 하려고 악역은 내가 맡겠다는 그럴싸한 핑계 뒤에 숨겨진 탐욕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 밤 그의 손목에서 울렸던 건물 용도 변경 알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건물을 제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즉시 그곳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숨 붙어있어.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남편의 표정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 말이 서운했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아픈데 너무 조급했나 봐. 다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건데. 알았어. 당장 오늘 하자는 거 아니야. 서류만 일단 두고 갈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물 좀 떠올게. 목마르지? 남편은 서류 봉투를 제 협탁 위에 올려두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정수기가 있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병실 소파 위에 열려있는 남편의 서류 가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가방 안에 남편이 그토록 서둘러 건물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액이 연결된 링거대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소파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파에 도달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세금 관련 책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문 등 온통 제 돈을 가져가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가장 안쪽 투명한 클리어 파일에 꽂혀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문서 하나가 제 손끝에 걸렸습니다. VIP 필라테스 센터 입점 및 인테리어 기획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며칠 전 남편이 핑계를 댔던 논현동 건물 1층에 평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면도 위에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조명, 프라이빗 레슨실 등 수억 원은 가볍게 깨질 법한 화려한 인테리어 도면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도면 아래쪽 입점 예정자 및 공동 투자자란에 적힌 글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표 이수진, 지분 50%, 공동 투자자 최영은, 지분 50%. 최영은,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적힌 이수진이라는 낯선 여자. 저는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프로필 사진과 이력까지 뻔뻔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고 화려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왜 시한부 판정 3일 만에 그렇게 집요하게 제 인감도장과 건물을 요구했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내 피같은 재산이 내가 죽자마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젊은 여자의 놀이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제 돈으로 그 여자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공동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뒷배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일군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밤낮으로 일할 때 교사라는 직업 뒤에 숨어 돈을 쫓는 건 상스러운 짓이라며 고상한 척을 해왔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가 병석에 누워 죽어가는 이 순간에 젊은 상간녀와 함께 제 건물 1층을 필라테스 센터로 개조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씨. 평생 욕 한 번 해본 적 없던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쇳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이라는 얄팍한 단어로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복도로 뛰쳐나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며칠간의 통증과 금식으로 힘이 빠진 제 몸뚱어리는 서 있는 곳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남편의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파일을 가방 안쪽 원래 자리에 쑤셔넣고 바닥을 기다시피 하여 링거대를 끌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자는 거야? 그새 잠들었네. 종이컵을 들고 들어온 남편이 제 숨소리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통제 기운에 취해 깊이 잠든 척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 위로 손을 휘 저어보더니 제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협탁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병실 구석에 있는 좁은 화장실로 쏙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밖으로 소리가 새어날까봐 입을 틀어막은 채 작게 속삭이는 남편의 징그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죽은 듯 누워있는 제 귓가에 이제 남편의 입에서 나올 그 끔찍한 진실이 꽂힐 차례였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두 사람의 완벽한 계획을 어떻게 찢어발겨 주어야 할지 제 차가운 머리는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틈 사이로 세면대물을 틀어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물소리에 감추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더듬어 베개 아래에 두었던 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화면 밝기를 가장 어둡게 낮추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음성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야, 수진아. 물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새어나온 남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보며 울먹이던 애절함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기운이 돌아서 뻗었어. 도면 나온 거 잘 봤지? 1층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필라테스 쫙 깔고 2층은 나중에 뷰티샵으로 돌리자니까. 석 달이야. 석 달만 기다리면 다
네 명의로 공동투자 들어갈 수 있어. 석 달.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남은 수명을 남편은 상간녀에게 바칠 건물의 인도 날짜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병원 앞이라고? 야, 미쳤어? 아무리 1인실 VIP 병동이라도 여기로 오면 어떡해? 알았어. 내가 나갈게. 7층 끝에 보호자들 쉬는 휴게실 있지? 거기 사람 없으니까 그쪽으로 올라와. 나 화장실에 있는 줄 아니까 금방 다녀올게. 전화가 끊기고 화장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끄고 돌아 누워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척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발소리를 죽여가며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내 그가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챙겨 입고 병실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와 함께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상간녀를 제가 누워있는 이 병원의 휴게실까지 불러들이다니 그의 오만함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아내는 진통제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할 테니 절대 자신들의 미래를 들킬 리 없다는 완벽한 확신이 깔려있는 행동이었죠. 저는 수액줄이 엉키지 않게 조심하며 침대 아래로 병실 슬리퍼를 찾아 신은 뒤 발을 내디뎠습니다. 슬리퍼 너머로 느껴지는 병실 바닥은 서늘했지만 며칠 내내 저를 짓누르던 통증은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머릿속이 지독하게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링거대를 끌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1시에 VIP 병동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려있어 링거대 바퀴 굴러가는 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기대다시피 하며 7층 끝에 있는 휴게실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휴게실은 자판기와 소파 몇 개가 놓인 후미진 공간이었습니다. 불이 반쯤 꺼진 그곳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 코너의 자판기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쥐고 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오빠, 옷에서 병원 냄새나 찌든네. 젊고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나도 죽겠다. 매일 그 옆편네 손잡고 울며 불며 사랑꾼 연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 빠져서 원. 남편의 입에서 나온 가벼운 투정에 상간녀 이수진이 콧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이혼하고 내 옆으로 오라니까. 뭐하러 그 고생을 해? 나 오늘 기구업체 만나고 왔단 말이야. 보증금이랑 기구 세팅하려면 당장 다음 달엔 인테리어 들어가야 해. 오빠가 내 명의로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아, 걱정 말라니까. 내가 오늘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 겁주면서 명의 이전 서류 싹 다 들이밀었어. 지금 진통제 맞고 정신 오락가락 하니까 내일 아침에 분위기 봐서 인감도장 위치만 알아내면 끝이야. 남편은 마치 다 이긴 게임의 전리품을 자랑하듯 의기양양하게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바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3개월 맞아? 혹시 오진이라거나 치료받고 더 오래 살면 어떡해? 오빠, 지금 내 인테리어 대금이랑 기구값 오빠 이름으로 사채 끌어다 쓴 거잖아. 이자 장난 아니라며. 그 여자 안 죽고 건물 명의도 안 넘어오면 우리들 다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는 신세야.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사채라는 단어에 저는 자판기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제 건물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제 죽음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상간녀의 사업자금을 선결제해 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여자를 달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이수진, 너 췌장암 말기가 장난인 줄 아냐? 오늘 내일 해. 의사가 기적은 없다고 못 박았어. 밥도 한 숟갈 못 넘기고 뼈만 남아서 시체나 다름없어.
그리고 사채이자는 무슨 걱정이야? 석 달 뒤에 옆편내 숨 떨어지고 강남 빌딩 내 앞으로 넘어오면 그깟 사채 1금융권 담보대출로 싹 갈아타면 그만인데 너는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며 필라테스 원장님 노릇할 준비나 해. 진짜지? 나 오빠만 믿어. 3개월 뒤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그 옆편내 늙어가는 거 수발 들면서 30년을 참았어. 그 빌딩 내 청춘 바친 보상금이나 마찬가지야.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슬픔조차 말라버린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뜨거운 주방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번 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모은 제 피 같은 자산이 저 남자의 청춘 보상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사채라는 덫이 되어 상간녀의 사치스러운 놀이터를 짓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입을 맞추는 소리가 휴게실의 눅눅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음 시간이 1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만함, 상간녀의 탐욕, 그리고 사채를 끌어다 쓴 정황까지 완벽하게 담긴 목소리. 저는 조용히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계획대로 이대로 눈을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아니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 병실을 네 발로 걸어나가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기만하고 내 재산을 도박판에 판돈처럼 걸어버린 저 위선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짓밟아 줄 수 있을까? 저는 두 사람이 휴게실에서 나오기 전 다시 링거대를 끌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숨을 고르며 침대에 눕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몸에서는 아까는 나지 않았던 짙고 싸구려 같은 플로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서서 제가 깨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숨소리를 살피더니 이내 자기의 간이 침대에 머물리고는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단잠에 빠져드는 그 역겨운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 위에서 두 눈을 형령하게 뜬 채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 남자는 다시 한번 제게 서류를 들이밀며 도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제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추악한 연극에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속은 밤새 얼어붙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 8시 회진을 앞두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혈압을 체크하고 나가는 소리에 남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젯밤 상간녀를 끌어안으며 사채빚과 제 죽음의 시기를 계산하던 그 입술로 남편은 뻔뻔하게도 제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잘 잤어? 밤새 뒤척이는 것 같던데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물 좀 줄까? 그는 컵에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물컵을 피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제 눈에 지금 눈앞에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남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악마의 껍데기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을 항암 후유증 탓으로 넘기려는 듯 가볍게 한숨을 쉬며 컵을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기운 차려야 해. 남편은 서랍을 열더니 어제 제게 들이밀었던 그 갈색 서류 봉투와 인주를 다시 꺼내 침대 위로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제 내가 말한 서류 말이야.
오늘 오전에 세무사가 병원 근처로 오기로 했거든. 당신 어제 밤새 생각해 봤어? 이 서류에 인감도장만 찍어주면 논현동 건물 증여 절차는 내가 알아서 깔끔하게 다 마무리할게. 자식들한테도 세금 한 푼 안 나가게 내가 철저히 계산해 놨어. 그러니까 도장 어디 있는지 말해줘. 집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가 당신 생일이던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집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상간녀의 필라테스 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면, 그리고 자신이 끌어다 쓴 사채빚을 건물 담보대출로 막으려면 어떻게든 오늘 제 도장을 받아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침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서류 봉투 위에 놓인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장 안 찍어. 제 단호하고 건조한 한마디에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여보, 고집 부릴 일이 아니야. 당신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상속세가 얼만 줄 알아? 당신 평생 모은 돈 절반이 날아간다니까. 내가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해? 남편의 언성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려는 착한 남편이 아내의 옹고집에 부딪혀 답답해하는 완벽한 연기.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세 걱정? 아니면 네가 끌어다 쓴 사채이자 걱정? 남편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논리정연하게 세금을 운운하던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남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수진, 42살, 논현동 건물 1층의 필라테스 센터 차려주기로 했지? 인테리어 대금이랑 기곡값 선결제하느라 네 이름으로 사채 썼다며. 내가 3개월 안에 안 죽으면 그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삐삐 울리는 제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항상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혀를 굴리던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나 여보가 아닌 너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남편의 가슴팍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내 건물명의 넘겨받아서 네 사채빚부터 틀어막을 생각이었던 거 다 알아. 내 인감도장? 꿈도 꾸지 마. 내가 죽어서 내 재산이 나라에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네 놈과 그 상간녀 입에 들어가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말라붙었습니다. 당황과 공포로 일그러지던 그의 표정은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귀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통났다는 수치심은 곧 뻔뻔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남편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자 그의 진짜 민낯이 고스란히 튀어나왔습니다. 씨발, 그래, 다 들었네. 뒷조사라도 했냐? 남편은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겼습니다. 야, 까맣고 말해서 내가 틀린 말했어? 너 평생 주방에 처박혀서 돈밖에 모르는 미친년처럼 살았잖아. 내가 교사 명퇴하고 10수년을 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모님병 걸린 너 비위 맞춰주느라 내 인생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아? 친구들 만나면 다들 나보고 건물주 남편이라 부러워하는데 내 주머니에는 네가 한 달에 한 번씩 던져주는 용돈 몇십만 원이 다였어. 내가 네 노예야? 내가 네 하인이야? 자격지심이 빚어낸 끔찍한 궤변이었습니다. 제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들이고
매일같이 동창들과 최고급 한정식집을 드나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을 불쌍한 노예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몰래 딴살림 차리고 내 돈으로 그 여자 스폰서 노릇한 게 정당하다는 거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실성한 사람처럼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당하고 자시고 간에 어차피 다 내 돈 될 거였어. 야, 넌 어차피 췌장암 말기야. 길어야 석 달. 아니, 뭐 꼬라지 보니까 한 달도 못 버티겠네. 의사가 수술도 안 된다고 포기한 몸뚱어리 가지고 네가 지금 나한테 성질내면 어쩔 건데 휠체어 타고 경찰서라도 갈래? 남편은 제 침대 앞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앞둔 약자를 향한 잔인한 조롱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제 침대 난관을 꽉 움켜쥐고는 제 얼굴 가까이로 고개를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힘 빼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도장 내놔. 어차피 넌 관짝에 들어갈 몸이야. 네 명의로 된 강남빌딩? 상간녀라 잘 쓸게. 네 제사상엔 내가 특별히 1층 필라테스에서 파는 프로틴 음료라도 하나 올려주마. 승리감에 도취된 악마의 미소,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장이나 다름없다는 그 확신. 남편은 턱을 치켜들며 저를 한껏 짓밟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협탁 위에 뒤집어 놓았던 제 휴대폰이 날카로운 벨소리를 토해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막을 찍고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침대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명에 떠있는 이름 김태진 주치의, 소화기 외과. 조금 전 아침 회진을 돌겠다며 병실을 나섰던 담당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본 채 손을 뻗어 휴대폰의 통화 버튼과 스피커폰 버튼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저 김태진입니다. 지금 병실에 계십니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주치의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 다급하게 복도를 뛰어오는 듯한 구둣발 소리, 뭔가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병실입니다. 무슨 일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측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병리과에서 최종 크로스 체크를 하던 중에 대표님의 검사 결과가 타 환자의 결과와 뒤바뀌어 차트에 반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묻자 주치의는 울먹이는 듯한 그러나 환희에 찬 목소리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외쳤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췌장암 말기가 아닙니다. 초음파에서 보였던 병변은 정밀 확인 결과 악성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췌장 낭종에 가깝습니다. 항암 치료는 필요 없고 추가 관찰과 외래 추정만 잡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병실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시체 취급하며 조롱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기이할 정도로 팽창했습니다. 그는 마치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듯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툭!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무릎 위로 아까 제가 던졌던 갈색 상속세 절세 계획서 봉투가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에서는 계속해서 의사의 사과와 축하의 말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남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3개월 뒤를 장담하며 사채를 끌어다 쓴 남자의 완벽한 계획이 이 전화 한 통으로 단 1초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휴지 조각이 아니라 그를 옥죄의 거대한 사채빚이라는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칭칭 감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말기암 때문이라고만 믿었던 며칠간의 통증이 과도한 긴장과 금식, 진통제 기운까지 겹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몸에 묘한 기력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남편을 향해 그의 눈을 정확히 맞추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들었지? 나 안 죽는다네? 남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짐승의 앓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확인 사살을 하듯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대표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서늘한 선고를 내린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주치의와 병원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연신 사과를 쏟아냈습니다.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가 제 차트에 잘못 반영되는 대형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의료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뼈아픈 실수가 제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던 남편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었으니까요. 됐습니다. 오진이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추가 확인 절차 끝나는 대로 퇴원 수속 밟아주세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간호사를 불러 팔에 꽂혀있던 링거바늘부터 빼달라고 했습니다. 반창고 위로 핏방울이 몽글몽글 맺혔지만 며칠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사라진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환자복 단추를 풀고 제가 입고 왔던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바지깃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늘이 우리를 도왔어. 방금 전까지 제게 관짝 운운하며 조롱을 퍼붓던 입에서 또다시 가증스러운 환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동공은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착한 남편으로 돌아가려는 그 필사적인 발버둥이 너무나도 역겨워 저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방금 전까지 내 제사상에 프로틴 음료 올려준다며 비웃던 그 입으로 여보 소리가 나와? 아니야 여보, 오해야. 아까는 내가 너무 며칠 동안 간병하느라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도장을 안 준다니까 홧김에 미쳐서 헛소리가 나온 거야. 여보, 나 당신 남편이잖아. 우리 30년 살았잖아. 남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제 발목을 끌어안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침대 위에서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휴게실에서 녹음해두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유, 나도 죽겠다. 매일 그 옆편네 손잡고 울며 불며 사랑꾼 연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는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며 필라테스 원장님 노릇할 준비나 해. 병실 가득 남편과 상간녀 이수진의 적나라한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내내 남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고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손에는 스르르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홧김에 미쳐서 한 헛소리. 그럼 네 이름으로 끌어다 쓴 사채빚도 홧김에 미쳐서 쓴 거겠네. 그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미친년이 날 꼬드긴 거야.
나는 그냥 인테리어만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년이 빚을 내서라도 당장 시작하자고. 설명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널 찾아올 사채업자들한테 해야 할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계산이 안 돼? 넌 내가 3개월 안에 죽어서 강남 건물 명의가 네 앞으로 넘어올 거라 확신했어. 그래서 그 담보가치를 믿고 미친 이율의 사채를 끌어다 상간녀 기구값이라 인테리어 대금을 싹 다 선결제했지. 그런데 어쩌나 난 안 죽고 내 건물은 영원히 내 것인데 담보 없는 사채빚 수억 원 평생 교사 월급쟁이로 살았던 네가 그 이자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제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힐 때마다 남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 듯 미친 듯이 자기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간녀의 번호를 눌러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신경질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왜 또 전화야? 나 지금 기구업체랑 1차 중도금 송금하러 은행 왔단 말이야. 오빠 대출 받은 거 내 통장으로 다 옮겨놨지? 수진아 멈춰. 당장 멈춰. 중도금 쏘지 마. 계약 취소해. 뭐? 미쳤어? 어제 도면까지 다 컨펌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계약금 날리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아내가 안 죽는데 오진이래. 말기암이 아니래. 건물 안 넘어와. 그러니까 당장 싹 다 취소해. 남편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약 3초 뒤 상간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안 죽어? 야, 이 미친 사기꾼 새끼야. 넌 곧 죽을 마누라 핑계로 날 스폰해줄 것처럼 구슬려놓고 이제 와서 건물이 안 넘어온다고? 너 빚쟁이 됐다는 소리잖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뚝.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정지되었다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젊고 예쁜 상간녀는 남편의 돈줄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 한심한 꼴을 뒤로하고 병실문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곧바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완벽하게 팀을 꾸렸습니다. 병원에서 곧장 집으로 사람을 보내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옷가지와 그가 아끼던 싸구려 골프채를 모조리 박스에 담아 현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가 평생 누려왔던 안락한 집도 매달 꼬박꼬박 쥐어주던 풍족한 용돈도 그날로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그 후의 일은 제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이 법과 현실이 알아서 그를 심판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가정을 지키며 저를 외조했다는 구차한 논리였죠. 하지만 수십억 단위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건물 매입 과정에서 남편이 직접 기여했다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명백한 회계 증빙, 그리고 제가 투병 중임에도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며 사채까지 끌어다 쓴 녹음 파일과 서류들이 법정에 제출되자 판사는 단호하게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남편이 기대했던 절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제한됐습니다. 남편은 제 재산 대부분에 손대지 못한 채 오히려 제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남편의 경제적 몰락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채업자들이 그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건물에 차려주기로 했던 필라테스 기구와 고급 인테리어 자재들은 상간녀가 이미 먹튀를 해버렸고 남편에게 남은 것은 원금을 훌쩍 뛰어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이자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들어오던 교원연금으로도 사채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 뒤 법원 조정 기일에서 마주친 남편은 몰라보게 늙고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을 빼입고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을 감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와 초점 잃은 눈동자를 한 노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차갑게 법원문을 나섰습니다. 듣자 하니 그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려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판 덫에 자신이 걸려 완벽하게 파멸한 것이죠. 저는 그 사건 이후 모든 일을 정리하고 논현동 건물의 1층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남편과 상간녀가 꿈꾸던 화려한 필라테스 센터가 아닙니다. 저는 그 공간을 달빛 의료지원센터라는 이름의 무료 상담소 겸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갑작스러운 오진이나 중병 선고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창가에 앉아 새로 올린 재단의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가끔 지난 3개월에 지옥 같았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내 목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이 차가운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을 지키며 저만의 새로운 인생 2막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3개월의 사형 선고는 역설적이게도 제게 썩어빠진 인연을 도려내고 진짜 제 인생을 되찾게 해준 축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보고 나서야 평생 돈만 쫓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곁에 진짜 내 편은 없었다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을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버티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탐욕을 키우는 온상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평온입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의 싸움이었지만 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